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나요? 남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18세기의 한 철학자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기심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니 역설 아닙니까?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정육점 주인은 당신을 사랑해서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팝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고기를 얻고 그는 돈을 얻습니다. 둘 다 만족합니다. 이것을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단순히 돈 벌어라, 그러면 사회가 좋아진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 정론이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이기 전에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이익 추구와 도덕,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돈을 벌되 도덕적으로 벌 수 있습니까? 부유하되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중장년에게 이 질문은 절실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함께 부와 도덕의 균형을 찾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45 도입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와 윤리학의 거장.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애덤 스미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로만 알고 계십니다. 국부론을 쓴 사람, 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놓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미스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스미스는 평생 자신을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로 여겼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누구였는가?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커콜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스미스는 어머니를 평생 사랑했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14세에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고 17세에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6년을 보냈지만 그는 나중에 옥스퍼드 교육을 혹평했습니다. 교수들은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751년 28세에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가 되었고 이듬해 도덕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도덕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을 모두 도덕철학의 일부로 가르쳤습니다. 1759년 36세에 첫 번째 저서 도덕감 정론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성공을 거두었고 스미스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764년 글래스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젊은 공작의 가정교사로 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볼테르, 중농주의자들을 만났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고향 커콜디에서 10년간 칩거하며 국부론을 집필했습니다. 1776년 53세에 국부론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790년 67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도덕감 정론의 6번째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는 도덕 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 18세기 스코틀랜드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데이비드 휴me, 애덤 퍼거슨, 토마스 리드 같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활동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방직기, 새로운 생산 방식들이 등장했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빈부격차, 노동 착취, 도덕적 타락. 스미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도덕을 지킬 수 있는가? 스미스의 두 저서. 스미스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두 저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덕감 정론 1759과 국부론 1776. 도덕감 정론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 특히 공감 심포시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어떻게 아는가? 국부론은 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책입니다.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일견 두 책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에게 이것들은 하나였습니다.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통합된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저서를 함께 살펴보며 스미스가 제시한 부와 도덕의 조화를 탐구하겠습니다. 301부 부의 원리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손과 자기 이익. 이제 국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식 제목은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입니다. 스미스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가? 당시의 잘못된 생각들. 18세기 이전 사람들은 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부는 금과 은이다. 따라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과 은은 부의 상징일 뿐 부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입니까?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빵, 옷, 집, 도구. 이것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를 늘릴 수 있습니까? 분업의 힘. 스미스는 국부론을 분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핀 공장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핀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스미스는 말합니다. 아마 하루에 하나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핀을 만들려면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사를 자르고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하고 다른 쪽에 머리를 붙이고. 하지만 10명이 협력하여 각자 한 단계씩 맡으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4,800개입니다. 이것이 분업의 힘입니다. 왜 분업이 생산성을 높입니까? 첫째, 각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한 가지 일만 반복하면 빨라지고 능숙해집니다. 둘째, 작업 전환 시간이 절약됩니다. 한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갈 때 시간이 걸립니다. 분업하면 이것이 없어집니다. 셋째, 기계를 발명하기 쉬워집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수십 년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업의 결과입니다. 시장의 크기. 하지만 분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마을에서는 분업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100명의 마을에 빵집이 10개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서는 빵집이 1000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빵집도 세분화됩니다. 프랑스 빵 전문점, 호밀빵 전문점, 케이크 전문점. 시장이 클수록 분업이 세분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가의 부를 늘리려면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역 장벽을 없애고 교통을 개선하고 시장을 통합해야 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50년 전에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파는 구멍가게.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스미스가 예견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의 추구. 그렇다면 누가 분업을 조직합니까? 정부입니까? 계획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스미스의 놀라운 통찰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아도 시장이 자동으로 분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팔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빵집 주인은 빵을 팔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육점 주인은 고기 만드는 데 집중하고 빵집 주인은 빵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얻습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이기심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니. 하지만 스미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남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질 나쁜 고기를 비싸게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그는 망합니다. 좋은 고기를 적정 가격에 팔아야 사람들이 삽니다. 그는 이익을 얻습니다.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면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마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쿡브론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의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계획하지 않아도 시장은 작동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형성됩니다. 가격은 신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품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더 많이 생산합니다. 어떤 상품이 과잉이면 가격이 내립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아마도 수요가 많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신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직업을 선택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절히 배분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장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국방. 국가를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사법.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사업. 개인이 하기 어렵지만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도로, 다리, 항구, 교육, 공중보건 등. 스미스는 완전한 자유시장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의 축적. 부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공장, 기계, 도구, 원자재.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자본은 어디서 옵니까? 저축에서 옵니다. 스미스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소함은 부를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이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돈이 투자가 되고, 투자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이 생산을 늘리고, 생산이 부를 만듭니다. 중장년에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해 왔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고 사업을 시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이 자본 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립니다. 경쟁의 중요성. 스미스는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독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점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품질을 낮춥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봅니다. 스미스는 독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권을 주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옹호했습니다.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장년에 여러분도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경쟁은 발전의 동력입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부는 금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둘째, 분업이 생산성을 높입니다. 셋째, 자기 이익 추구가 사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넷째,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됩니다. 다섯째, 자본 축적과 경쟁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스미스는 단순히 돈 벌어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자기 이익 추구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도덕 감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국부론보다 17년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스미스가 36세에 쓴 첫 번째 저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적 감정, 특히 공감입니다. 공감의 발견. 스미스는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속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그 행복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들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쁘면 우리도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스미스는 말합니다. 상상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중장년에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아플까요? 공감 때문입니다. 손주가 넘어져 울면 마음이 쓰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감의 한계. 하지만 스미스는 공감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공감은 자연스럽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더 공감합니다. 내 가족이 아프면 매우 계속 괴롭지만 지구 반대편 낯선 사람이 아프면 덜 괴롭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은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게는 공감하지만 상대편에게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감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감하면 객관적 판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합니까? 공평한 관찰자. 스미스의 가장 독창적인 개념이 바로 공평한 관찰자인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는 공평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내면의 관찰자가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공평한 제3자라면 이것을 승인할까? 스미스는 말합니다. 양심이란 바로 이 공평한 관찰자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공평한 관찰자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 뿌듯함을 느끼는 이유는 공평한 관찰자가 그것을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한 관찰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몰래 선한 일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한 관찰자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덕의 종류. 스미스는 여러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절제 프루던스. 자기 자신을 적절히 돌보는 것입니다. 무모하지도 과도하게 조심스럽지도 않게. 둘째, 정의 저스터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정의를 가장 기본적인 덕으로 봅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정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자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정의가 소극적 덕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자비는 적극적 덕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통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쁨도 지나친 슬픔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하지만 공평한 관찰자는 우리에게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부와 명예의 유혹. 스미스는 인간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을 분석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까? 스미스의 답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주목과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목을 원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환상이라고. 부와 명예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건강,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부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과 비교하면 하찮은 장신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더 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인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알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지위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가족, 친구, 건강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과 사이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건강이 나쁘면 무의미합니다. 스미스는 이미 250년 전에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 스미스는 인간의 자기 기만 경향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하지만 공평한 관찰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공평한 관찰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기만을 피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라고. 중장년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많습니다.
이때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희생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덕과 경제의 연결. 이제 도덕 감정론과 쿡브론을 연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두 책이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덕 감정론은 공감을 강조하는데 쿡브론은 자기 이익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담 스미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미스 본인은 두 책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체계였습니다. 어떻게? 스미스는 인간에게 여러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 공감, 정의감, 자비심. 시장에서는 주로 자기 이익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도 도덕적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고 사기는 금지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이익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평한 관찰자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구해야 합니다. 즉, 스미스의 체계에서 시장은 자기 이익으로 작동하지만 도덕적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두 책의 관계입니다. 중장년의 경제 활동과 도덕.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평생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소비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스미스는 자기 이익 추구를 긍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번 방법이 도덕적이었는가? 내가 한 거래가 공정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는 않았는가?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떳떳합니까? 스미스는 말합니다. 부를 추구하되 정의와 자비의 한계 안에서 추구하라고.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미스의 도덕감 정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마음속에는 공평한 관찰자가 있습니다. 셋째, 도덕적 판단은 이 공평한 관찰자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부와 명예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다섯째, 자기 기만을 피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 활동도 도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3부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실천적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미스의 두 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쿡브론에서는 부의 원리를, 도덕감 정론에서는 도덕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합니까?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중장년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노년의 경제와 도덕. 60대, 70대가 되면 경제 생활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하고 사용하고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스미스의 원리를 이 맥락에 적용해 봅시다. 자산 관리의 지혜. 스미스는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소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동시에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공평한 관찰자에게 물으십시오. 이 지출이 합리적인가? 미래의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투자의 윤리. 스미스는 자본 축적을 강조했습니다. 투자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투자합니까? 윤리적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까? 공평한 관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물론 수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양심과 수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십시오. 소비의 지혜.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다. 소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소비는 경제를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주인과 직원이 수입을 얻습니다. 옷을 사면 판매원과 제조업자가 수입을 얻습니다. 소비는 시장의 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소비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십시오. 경험, 관계, 건강, 배움. 물질적 과시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십시오. 기부와 자비. 스미스는 자비를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노년에 여유가 있다면 나누십시오.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한 관찰자가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많은 중장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도와줘야 합니까? 스미스의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첫째, 절제입니다. 자녀를 돕되 자신의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정의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셋째, 자비와 절제의 균형입니다.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마십시오. 공평한 관찰자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자녀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유산의 지혜. 스미스는 재산권을 중시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계획하십시오. 첫째, 공평함을 고려하십시오. 자녀들 사이에 불공평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조건을 고려하십시오. 무조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육이나 자립을 위한 조건을 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셋째, 자선도 고려하십시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평한 관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의 의미. 스미스는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전문성을 살려 자문을 하거나 경험을 살려 멘토링을 하거나 재능을 살려 봉사를 하십시오. 일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고 의미를 찾게 합니다. 하지만 과로하지는 마십시오.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장과 공동체. 스미스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시장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에서도 삽니다. 이 관계들은 시장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친구를 돕는 것은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감, 자비, 사랑이 작동합니다. 노년에는 이 비시장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보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공평한 관찰자와 함께 사는 삶. 스미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공평한 관찰자 개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떳떳하게 살 것인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물으십시오. 공평한 관찰자는 이것을 승인할까?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물으십시오. 공평한 관찰자는 누구의 편을 들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양심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균형의 지혜.
스미스의 가장 큰 가르침은 균형입니다. 자기 이익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균형, 경제적 합리성과 도덕적 가치의 균형,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저축과 소비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완전히 이기적이지도 완전히 이타적이지도 마십시오. 돈만 추구하지도 돈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중용을 찾으십시오. 스미스의 마지막 가르침. 스미스는 1790년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미완성 원고들을 불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감 정론과 쿡브로는 남겼습니다. 이 두 책이 그의 유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를 추구하되 도덕을 잊지 말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되 정의와 자비의 한계 안에서 하라. 시장의 효율을 인정하되 인간의 가치를 잊지 말라. 돈을 벌되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떳떳하게 벌라. 성공하되 양심의 평화를 잃지 말라. 이것이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덤 스미스와 함께 부와 도덕의 균형을 찾는 여정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25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스미스가 예견한 대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시장 경제는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불평등, 환경 파괴, 도덕적 해이. 스미스라면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관찰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덕에서 온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익 추구는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한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정의, 자비, 공감도 필요합니다. 셋째, 부와 명예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양심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다섯째, 균형을 찾으십시오. 경제와 도덕, 자기 이익과 타인 배려,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경제활동은 공평한 관찰자 앞에서 떳떳합니까? 혹은 스미스가 말한 부와 도덕의 균형을 당신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찰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지혜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유하되 도덕적으로 성공하되 양심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